보여나 기다려지네. 어저께 대통령께서 우리 청문회가 국회 청문회가 흠집 내기식 청문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검증을 갖고 국회 청문회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금쪽 같은 시간을 버릴 수 없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회의가 속개되기를 각수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청문회에 참여하겠습니다. 참석하지만 3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도 보다 강도 높은 청문회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또 청문위원들도 그렇게 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유근영 기자. 일단 자유한국당 오전에 청문회는 불참을 했었는데 오후에 의원총회 이후에는 갑자기 참석하기로 입장을 바꿨어요. 그 주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 참석하기로 결정을 바꿨답니까? 예, 먼저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이콧을 한 건 아니고요. 네. 향후 인사청문회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열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청문회 일정을 양해해서 오전 일정을 이제 연기한 것이죠. 네. 이 정도의 연기는 국회 일정상 자주 있는 일입니다. 네. 또 결국에는 새 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자유한국당이 다 복귀를 했는데 그건 지금 자유한국당의 하나의 구심점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장외 투쟁을 하려면 옛날에 천막 당사 투쟁을 할 때 박근혜와 같은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정우택 대표 정도 수준으로는 좀 구심점이 약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장외로 나가기보다는 청문회 안에 들어와서 언론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 보훈 인사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작정을 하고 들어와서일까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도종환 후보를 향해서요 아주 맹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상당수의 의원들이 통일부의 후보자의 방북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후보자가 지난 2001년 민족통일 대축전 참가를 이유로 방북한 후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방문하는 등 방북 행정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앉아있을 때는 자료 제출이 늦다고 질타하고 반대로 본인이 정부 측으로 가서는 이렇게 늦게 제출해서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낸 자료도 저는 참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유관 개인으로부터 향응 또는 금품을 수사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공식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면서 양해를 구해달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왜 공식적으로 밝히기 어려운지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네, 일단 도종환 후보자 자료 제출을 왜 안 한 겁니까? 네, 후보자들의 주된 이유인데요. 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것 네. 때문에 자료 제출을 못했다. 그러니까 연기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뭐 공공기관의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이유로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근데 이게 입장이 지금 과연 과거에 여당이었냐 야당이었냐 뭐 이런 입장에 따라서 내로남불이다라고 지금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것이 이제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그 선공에 네. 누가 공격을 하고 누가 방어를 하느냐 뭐 그 차이만 있을 뿐이고요. 이게 과거의 경우를 한번 보면은 이 이제 국회의원들의 장관이나 총리로 인사청문회에 올라갔을 경우에 낙마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네. 2014년에 바른사회 시민회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게 2000년 아닙니까? 네. 그때까지 2014년까지 100명이 인사청문회 이제 무대에 올랐는데 그 중에 국회의원 출신이 26명이었거든요. 네. 26명 전원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국회의원 출신이 아닌 경우는 이제 74명 중에 14명이 낙마를 해서 한 20% 낙마했거든요. 네. 그런 걸로 미뤄본다면 이번에 현직 의원들에 대한 청문회 부분도 뭐
확실한 어떤 한방이 없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지만 네. 결과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 뭐 통과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민경욱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유영민 미래장관 후보자가요,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노건호 씨와 아주 특별한 관계다라고 하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유영민 미래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형적인 보훈 인사이자 코드 인사고 회전문 인사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지난 2006년 6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명함에 이력을 다 넣을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노건호 씨가 대학 졸업한 이후인 2002년 7월 LG전자 IT 인프라팀에 입사를 했는데 당시 유영민 후보자가 LG전자 정보화 담당 상무였습니다. 노건호 씨의 멘토 역할을 했을 정도로 정말 각별하게 챙겼다고 합니다. 네, 민경욱 의원의 주장을 저희가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노건호 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이 2002년도에 LG전자에 입사를 했는데 요 당시에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당시에 상무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는 팩트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 이제 붙인 말이 이겁니다. 멘토의 역할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같은 기간에 같은 회사에 있었다는 것까지는 사실인데 그렇죠. 과연 신입사원과 임원급이 얼마나 가깝게 소통을 했는지는 좀 미지수고요. 그럼 뭘 근거로 저렇게 친하게 지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지만 2002년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을 하는 과정에 있었고 네.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네. 뭐 신경을 쓰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인 것 같고요.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뭐 일부 친노 인사들 몇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지나친 끼워넣기가 아니냐라는 좀 해명을 하기도 사실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조금 전에 박지원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기도 한데 코드 인사 얘기입니다. 지금 이 추가 인선 결과에 대해서 코드 인사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소조 국장께서는 코드 인사로 보이시나요? 전 정권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뭐 그런 측면이 있죠 지금. 이번에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장관급 임명된 사람이 17명 아닙니까? 네. 그중에 이제 김동연 부총리와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15명을 이른바 일종의 이제 친문 인사로 볼 수가 있고 그 15명 중에 10명이 문재인 캠프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 문재인 캠프 출신이 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충분히 그런 문제 제기가 좀 나올 만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당에서도 당의 인사를 쓰는 것과 또 캠프 인사를 쓰는 거랑 또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른바 탕평 인사, 하나된 대한민국을 지향한다 이렇게 여러 차례 이제 강조를 했기 때문에 네. 인사에서 조금 어떤 탕평의 흐름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와 전망이 나왔던 것에 견져 본다면 현재까지 나온 그림을 봤을 때는 캠프 출신 인사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좀 코드 인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를 할 때는 조금 더 좀 인사의 범위를 넓혀서 이른바 그 캠프 출신이 아닌 인사들도 쓰고 나아가서 좀 다른 정당 인사들까지도 쓸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실제화돼야 네. 문 대통령이 강조한 그런 탕평의 실제 인사가 구현될 수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코드 인사의 인물들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2008년도 퇴직 후에 조용히 있기는 했었는데 당시에요. 이 대통령 남북정상회의로 폐기 공모 혐의로 기소가 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화의록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었다라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그 이지원에서 그 회의록을 삭제해라 하는, 그러니까 뭐 초안이든 최종문이든 다 이렇게 삭제하라는 그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록원에 뭐 이관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 기억도 전혀 없고요. 네. 소국장님, 이 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잠깐도 앞부분에 얘기를 했겠지만 이 남북 정상회담 이 2000년도부터 그 이후까지 계속 아주 중심에서 관여를 했던 인물이죠.
지금 보면 이제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조명근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그 천혜성 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남북 대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들이 다시 많이 등용이 됐거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문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이 어떻게든 남북 대화 채널을 좀 복원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미국과의 관계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나름대로 지렛대 역할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이 남북 관계를 풀어갈 수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그런 인물들을 다시 좀 등용한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현재 남북 관계는 굉장히 경색된 상황이지만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좀 긴 안목에서 저 인물들을 통해서 남북 채널을 마크에서 다시 이렇게 복원하는 그런 작업을 서서히 좀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외교 안보 라인을 보면 대북 인식이 어떻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지 그걸 엿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자, 지금 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일부 장관이 되면 개성공단 재개 여부까지 혹시 검토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정치부 쪽에서는. 아마도 조 후보자 한 명이 통일부 장관이 된다고 해서 개성공단 재개 카드가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제재와 압박 속에서 그 대화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는 있지만 취임 후 벌써 수차례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등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어떤 대화의 카드, 그다음 금강산 재개, 개성공단 재개 이런 카드들이 나올 환경이 좀 조성된다고 보여지고요. 네. 조금이라도 그런 모멘텀이 생기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카드라고는 보여집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요 오늘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과거의 경쟁자들이 또 이런 자리에 한데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네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특히 우리 김기현 울산시장님과 또 최문순 강원지사님은 해외 방문 일정을 축소해서 급하게 귀국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들 반갑고 또 감사드립니다. 원래 제 공약은 아니고 우리 안희정 지사님의 공약이었는데 헌법의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그런 조항과 함께 제2국민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그런 헌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엊그제까지 한솥밥 먹었던 사람이 직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은 바뀌었어도 일의 내용은 별로 안 바꾸려고 그럽니다. 대통령 모시고 건배하는 분이 그래도 제가 임기가 끝나갔는데 여태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 가장 무능한 시도지사 협의회장으로 남을 뻔했는데 오늘 또 인사 말씀을 올리게 돼서 그런 변화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조금 전에 대통령이 제2의 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이제 지난 대선 때 안희정 충남도지사 마크맨을 했었는데 네네. 이게 안희정 지사의 어떤 트레이드 공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안 지사가 충남에 기반을 두고 있고 결국에는 수도권 과밀화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떠한 정책도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현 국무회의는 청와대 참모진과 어떤 장관, 국무총리 이런 내각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7개 시도지사와 그 대통령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의논하는 그런 형태의 국무회의가 다시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거고요. 이게 아무래도 그 헌법 개정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그 전까지는 오늘처럼 이렇게 시도지사 간담회 형식으로 좀 정례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7가지 소식 살펴봤고요. 이제 8번째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꼽은 8위 소식입니다. 확인해 보시죠.